안녕하세요. 저는 65 평범한 여성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제가 살아온 지난 30년 세월에 정말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저처럼 늙었다고 힘없다고 무시당한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야 65 늙은 나이지만 제 인생의 첫 번째 큰 고비는 32살 때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다 돼가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더라고요.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봤고 한약도 지어 먹어봤고 용하다는 절은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그래도 안 생기더군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그저 안쓰러워하셨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얘야, 너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니? 저는 못 알아들은 척했어요. 무서웠거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너 혼자만 생각할 일은 아니지 않니?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야? 옆에 있던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밥만 먹고 있더군요. 한마디 거들지도 않고요. 전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며느리가 성녀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마트에 장 보러 가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우리 둘이 살면 안 돼? 애 없어도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잖아.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그러더라고요. 정수가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무 완강하셔서. 나도 외아들이라. 그 말 한마디로 저는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결국 이혼 도장을 찍던 날 시어머니는 제 짐가방을 마당에 내던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 다시 이 동네 얼씬도 하지 마라. 재수 없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방울도 안 울었어요. 짐가방을 들고 대문을 나서면서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누구한테 매달려서 살지 않겠다고요. 내 두 다리로 벌어서 내 두 손으로 먹고 살겠다고요. 작은 자취방을 하나 얻고 그 동네 큰 길가 작은 식당에 일자리를 구했어요. 사장님이 인심 좋은 할머니였는데 첫날 저를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섹시 사연 많아 보이는데 여기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까 마음 편히 일해.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부엌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일한 3년 동안 저는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아본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됐어요. 식당에서 일한 지 3년쯤 됐을 때였어요. 점심때만 되면 꼭 들어오시는 손님 한 분이 계셨어요. 30대 후반쯤 되는 남자분이었는데 항상 8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들을 손에 꼭 잡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매일 점심마다 부자만 들어오니까 이상해서 시장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저 손님분은 아내가 없으세요? 사장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제 귀에 대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안 됐지. 작년에 부인이라는 사람이 어린이 두고 다른 남자랑 도망갔어. 그 남자 아주 사람 좋은데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래. 전 그날 이후로 그 부자만 들어오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밥을 깨작깨작 먹는데 입맛이 없는지 반찬도 잘 안 먹어요. 어느 날 제가 슬쩍 계란을 하나 더 부쳐서 아이 앞에 놔줬어요. 이거 먹어봐. 이모가 특별히 만든 거야.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쳐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모 이거 돈 더 내야 해요. 8살짜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아니야 도련님. 이건 이모가 그냥 주는 거야. 잘생긴 손님한텐 이모가 서비스로 주는 거지.
아이가 그제야 헤헤 웃으면서 계란 프라이를 우물우물 먹더라고요. 아이는 저를 잘 따랐고 남자분도 제게 더 친밀히 대해줬죠. 그러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남자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하고 결혼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은 인생을 당신처럼 마음이 고운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고민한 이유야 뻔했죠. 마음은 있어요. 서로 간에 남녀 간에 정이 있었으니 그가 그런 말을 했겠죠. 하지만 그때가 90년대 중반이었어요. 지금이야 재혼이 흔하지만 그 시절엔 이혼한 여자가 남의 자식 키우러 시집 간다는 게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을 일이었어요. 게다가 계모라는 말은요, 그땐 정말 못된 단어였어요. 콩쥐팥쥐, 장화홍련, 동화책마다 계모는 다 나쁜 사람으로 나오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저야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서 제 엄마 새엄마래 이런 말을 들을 걸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며칠 뒤에 그 남자분을 식당 앞 다방으로 모시고 가서 말했어요. 제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뭐든지요. 이사 가요. 아무도 우릴 모르는 동네로요. 그리고 우리 애한테는 제가 친엄마인 척하고 싶어요. 평생요. 애가 학교 가서 새엄마 밑에서 자란다는 소리 듣게 하기 싫어요. 그 남자분이 한참을 절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눈가가 빨개지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정숙씨, 그 마음 하나로 전 정숙씨가 우리 애엄마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이사를 갔어요. 시 외곽의 변두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동네로요. 새 동네에서는 처음부터 우리 셋이 한 가족이었어요. 누구도 우리가 재혼한 줄 모르고 누구도 그 아이가 제 친자식이 아닌 줄 몰랐어요. 아이는 엄마가 생긴 것이 좋았던 모양인지 곧잘 엄마라고 불러줬습니다. 물론 재혼을 했으니 엄마가 맞긴 했죠. 아이를 가지지 못한 제가 아이에게 엄마라고 불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우리 아들은 제게 그 기쁨을 매일같이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빨래를 해주고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그렇게 점점 저희는 가족답게 완성되고 있었죠.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내 자식이라고 평생 사랑해주겠다고 결심했죠. 그렇게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우리 가족은 별일 없이 행복했어요. 남편은 작은 회사 다니면서 성실하게 돈을 벌었고 저는 동네 식당에서 계속 일했어요. 아들은 공부도 잘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자랐어요. 그런데 그해 봄에 남편이 자꾸 등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황급히 가봤더니 남편이 변기 옆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바로 큰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의사 선생님이 저만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보호자분, 환자분 췌장암 4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보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한테 차마 사실대로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다 알아챘더라고요. 어느 밤에 저를 끌어안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정수가 나 알아. 다 알아. 여보,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하자고 한 건 아닌데 미안해.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아직 안 끝났어. 정수가,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든지.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리고 너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 인생도 살아. 저는 남편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어요. 그날 밤에 우리 부부는 새벽까지 손을 잡고 누워서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그 뒤로 1년을 못 채우고 갔어요.
그해 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어요. 남편 보내고 저는 더 악착같이 일했어요. 물론 남편이 남겨둔 보험금이나 유산이 있긴 했지만 그건 아들 결혼할 때 쓰려고 다 모아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대학 등록금은 꼭 제 손으로 대고 싶었거든요. 식당 일 끝나고 새벽 청소일까지 했어요. 아들이 그걸 알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야간 아르바이트 할게요. 엄마 너무 힘드시잖아요. 안 돼, 넌 공부만 해. 엄만 괜찮아. 엄마는 너 잘 되는 거 보는 게 사는 낙이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안쓰러워하더니 곧 무서울 정도로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교 법대에 들어갔고 군대 다녀와서 사법시험에 한 번에 붙었어요. 합격 발표 나던 날 아들이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준영아, 네가 해낸 거지. 엄마가 뭘 했다고. 그날 밤에 저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술 한 잔 따라놓고 그랬어요. 여보, 우리 아들 해냈어. 우리 아들 변호사 됐어. 아들이 큰 로펌에 들어가고 나서 매달 저한테 큰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낸 달에 통장을 확인하고 전 깜짝 놀랐어요. 0이 너무 많아서요.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 너 이게 무슨 돈이야? 잘못 보낸 거 아니야? 엄마, 그거 엄마 용돈이에요. 매달 그렇게 보낼 거니까 그냥 받으세요. 안 돼, 안 돼. 이렇게 많이 보내면 어떡해? 너도 살아야지. 엄마, 저 충분히 살아요. 엄마 그동안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그냥 받으세요. 준영아. 그리고 엄마, 이제 식당 일 그만하세요. 엄마 손목도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모실게요. 그런데요, 전 그 돈에 손을 안 댔어요. 따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돈을 그대로 모았어요. 왜냐고요? 이건 우리 아들이 번 돈이지 제가 번 돈이 아니거든요. 고생한 내 새끼가 준 돈을 펑펑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아두면 모아두는 대로 쓸 일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돈은 따로 쓸 데가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 결혼해서 손주가 태어나면 그 손주들한테 줄 돈이었어요. 손주들 대학 갈 때, 시집 장가 갈 때 쓸 돈이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그렇게 주고 싶었어요. 아들이 자꾸 일 그만두라고 했지만 전 안 그만뒀어요. 어느 명절날 아들이 진지하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제가 매달 보내드리는 돈 다 어디 쓰세요? 옷도 안 사 입으시고 어디 여행도 안 가시고. 준영아, 엄마도 다 쓰고 있어. 모아두기도 하고.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그런 거 치곤 전혀 놀고 있질 않으시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준영아. 네, 엄마. 엄마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 되는 게 진짜 싫어. 이대로 쉬면 몸이야 편하지. 하지만 더 우울해질지도 몰라. 평생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쉬라고 해도 말이지. 천천히 쉬도록 노력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아들이 보내주는 돈은 엄마가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좋은 데 쓸 거니까 걱정 말고. 아들이 한참을 절 바라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래도 아프면 꼭 쉬어야 해요. 저한테도 이야기 꼭꼭 하시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친엄마가 아닌데도 단 한 번도 그런 내색 없이 30년을 진짜 엄마로 모시고 살아준 효자로 컸으니 말이죠. 그렇게 아들이 변호사가 되고서도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년 넘게 일하던 동네 식당의 사장이 저랑 친한 언니였는데 허리를 다치셔서 더는 가게를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 정수가, 내가 미안해서 어쩌니. 너 일자리 잃어서 어떡해. 아이 언니 무슨 그런 섭한 말을 해. 언니 몸이 우선이지. 난 괜찮아. 그렇게 말했지만 가게가 문을 닫고 저는 며칠을 멍하니 집에 있었어요. 아들한텐 말도 안 했어요. 알면 또 일하지 말라고 잔소리할 게 뻔하니까요.
며칠 쉬다가 슬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큰 길가에 있는 한정식집 유리문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홀서빙 구함, 나이 무관. 나이 무관이란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들어가서 사장님을 좀 뵙고 싶다고 했더니 안쪽에서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홀 1 찾으시러 오셨어요? 네, 저 식당 일은 한 30년 했습니다. 이력서 한번 봐주세요. 그분이 제 이력서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입꼬리를 올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여사님 베테랑이시네. 일도 잘하시게 생겼고 우리 가게에 딱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나이가 65이세요? 순간 그분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하지만 곧 다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일만 잘하시면 되니까요.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여사님. 처음 며칠은 정말 잘해줬어요. 점심시간에 직원들 식사할 때 그분이 제 옆에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사모님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일하고요. 저 혼자 살아요. 아유, 외로우시겠다. 아드님은 뭐 하시는데요? 그냥 직장인이에요. 전 일부러 두루뭉술하게 대답했어요. 식당 일하면서 가족 이야기 자세히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분도 더 캐묻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아들이 변호사라고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안 한 게 다행이에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그 식당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며칠 안 가서 저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열흘쯤 됐을 때였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직원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저는 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거 그대로 다시 담아. 손님 거의 안 됐잖아. 주방 보조 아주머니랑 사장님 목소리였어요. 저는 무슨 소린가 싶어서 살짝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손님이 남기고 간 잡채를 그대로 다시 반찬통에 담고 있더라고요. 다음 손님 상에 올릴 거였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날만 그런가 했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러더라고요. 그 식당에서는 손님이 남긴 반찬을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깨끗해 보이면 다시 담아서 다른 손님 상에 올렸어요. 잡채, 나물, 김치, 심지어 전까지요. 거기다가 또 하나, 어느 날 냉장고에 들어가서 식자재를 가지러 갔는데 이상한 걸 봤어요. 식자재 박스에 라벨이 새 걸로 바뀌어 있는데 박스 안 내용물 색깔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새 박스에 옮겨 담아서 라벨을 새로 붙인 거였어요. 거기다가 행주는 하나로 도마, 식기, 가스레인지 다 닦더라고요. 저는 식당 일을 30년 한 사람이라 그런 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아요. 손님들이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입을 다물고 있을까? 아니면 사장님께 한 말씀 드릴까? 결국은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사람 양심이 있지. 손님들이 그 음식 먹고 탈이라도 나면 그 죄책감을 어떻게 안고 살겠어요? 어느 날 저녁 영업이 끝나고 사장님께 조용히 다가갔어요. 사장님, 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여사님 뭐예요? 앉으세요. 사장님,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손님이 남긴 반찬 다시 담아서 다른 손님 상에 올리는 거 그거 위생법에 걸리거든요. 적발되면 영업정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식자재 유통기한 지난 거 새 박스에 옮겨 담는 것도요. 이게 단속 한 번이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분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아유, 여사님 같은 베테랑이 봐주시니까 든든하네. 알겠어요. 제가 고쳐볼게요. 여사님 덕분이에요. 네, 사장님.
그 손님들 건강도 그렇고 사장님 가게도 그렇고 다 위하는 마음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아유, 그럼요. 당연하죠. 여사님 같은 분이 우리 가게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손이 좀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장님께 그 말씀을 드린 다음 날부터 그 식당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점심 장사가 시작되고 손님들이 들이닥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홀에서 큰 소리로 절 부르시더라고요. 이정숙 씨, 거기 8번 테이블 주문 아직도 안 받았어요? 손님이 기다리시잖아.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분명 제가 그 테이블 주문 받고 주방에 넣은 지 5분도 안 됐거든요. 사장님, 저 주문 받았어요. 지금 주방에 넣었습니다. 아니, 받았으면 받았다고 말을 해야지. 손님이 한참 기다렸잖아.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절 그렇게 몰아세우시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일단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매일이 그랬어요. 이 아줌마 손이 너무 느려? 아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아유, 여사님, 그릇 좀 살살 놓으세요. 그러다 깨면 어쩌려고. 늙으면 손이 떨려서 큰일이야. 홀에서 손님 응대에 그렇게 어버버하면 어떡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손님 앞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일부러 면박을 줬어요. 다른 직원들도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사장이 그러니까 슬슬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주방 보조 아주머니가 제가 들으라는 듯이 그러시더라고요. 늙으면 빠져야지 왜 자꾸 나와서 폐를 끼치나 몰라. 저는 그날 가게 뒤편 화장실에 숨어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을 식당 일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존심이 또 그만두긴 싫더라고요. 한 달치 월급이라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사장님이 절 사무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여사님, 잠깐 들어오세요. 들어가서 의자에 앉으니까 그분이 책상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절 똑바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여사님, 죄송한데요. 저희 가게랑 영 안 맞으시네요. 네? 오늘부로 그만 나오세요. 손님들 컴플레인이 너무 많아요. 여사님 때문에 우리 가게 평이 안 좋아져서 안 되겠어요.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손님들 컴플레인이라뇨. 전 단 한 번도 손님한테 무례하게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사장님, 무슨 컴플레인이요? 아유, 제가 다 알아서 처리했어요. 여사님이 알면 괜히 기분만 나쁘니까 말 안 했던 거지. 그럼 월급은요? 오늘이 마침 월급날이잖아요. 그분이 픽 웃으시더라고요. 진짜 그 비웃는 웃음을 평생 못 잊어요. 월급이요? 여사님이 우리 가게에 끼친 손해가 얼마인지는 알아요? 손님 떨어진 거, 그릇 깬 거 다 합치면 여사님 월급보다 훨씬 많아요. 그 손에 안 물리는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아니,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릇 한 번도 깬 적 없고요. 손님한테 무례하게 한 적도 없어요. 이랬으면 월급을 줘야지. 이건 부당해고고 임금체불이에요.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에 그분 얼굴이 확 바뀌더라고요. 책상을 탁 치시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하! 이 노인네가 진짜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법 운운하나 본데 늙은 할머니가 무슨 힘으로 나랑 싸우려고? 신고 어디 한번 해보세요. 여사님 같은 노인네가 나랑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평생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사장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유, 진짜 답답하네. 그러게 일을 똑바로 하셨어야지. 늙었으면 밖에 나와서 사고치지 말고 집에서 쉬세요. 아무리 돈 없고 자식복 없어서 이렇게 늙음하게 일하고 있다지만 다른 사람 영업장에서 이러면 곤란하죠. 누굴 가르치려고 드는지 누가 누구한테 위생법을 가르쳐? 꼴랑 주방 보조나 하던 주제. 그 순간 알았어요. 위생법 이야기한 게 결국 이렇게 돌아왔구나 싶었죠.
사장님, 제가 사장님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이렇게 보복하시는 거예요? 보복은 무슨 보복이에요? 여사님이 일을 못해서 자른 거지. 자, 빨리 가방 챙겨서 나가세요. 다른 직원들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저는 가방을 챙겨서 식당 뒷문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잠깐 길에 서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65이나 먹어서 길거리에서 우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요. 집에 와서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분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다가도 그 사장 얼굴이 떠올라서 벌떡 일어나고 밥 먹다가도 그 비웃음이 생각나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랬어요. 며칠을 그렇게 앓고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별일 없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시네? 아니야, 우리 아들. 엄마 그냥 감기 좀 걸렸어. 별일 없어. 진짜요? 엄마, 뭐 일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저한테 숨기시면 안 돼요. 알았어, 우리 아들. 걱정 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노동부에 신고를 할까? 그러면 월급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알면 분명히 자기 일 다 제쳐두고 어머니 일에 매달리게 뻔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데 어머니 임금 체불건으로 직접 나서면 그 아이 경력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변호사들 사이에서 우습게 보일 일 만들기 싫었어요. 게다가 우리 아들이 걱정할 거 생각하니 죽어도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며칠을 더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그 돈 깨끗이 포기하기로요. 액수로 따지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자존심이랑 우리 아들 평안이랑 바꿀 순 없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며칠 뒤에 다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두 정거장 떨어진 동네에 작은 백반집을 발견했어요. 사장님이 사람 좋아 보이는 60대 초반 아주머니였어요. 면접 보러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여사님 인상이 참 좋으시네. 우리 가겐 작아서 손님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같이 일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 백반집에서 일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난 2달은 그냥 액땜한 셈 치자고요.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는 거니까 그 사장 같은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자고요. 그렇게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졌어요. 적어도 그렇게 끝났다고 전 믿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그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 큰 모습으로, 더 끔찍한 인연으로 다시 태어날 사람이었거든요. 새 식당에서 일한 지 1달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에 우리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좀 달랐어요. 엄마, 저 다음 주말에 집에 갈게요. 근데 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응? 혼자가 아니면 누구랑? 엄마,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결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35인데 여태 결혼 이야기가 없어서 내심 걱정이었거든요. 아이고, 진짜요? 어떤 아가씨야?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 32살이에요. 그래, 다음 주말에 같이 와. 엄마가 정성껏 음식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전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그 주 내내 시장 바다가 음식 준비하고 집안 청소도 구석구석하고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다음 주말에 우리 아들이 그 처자를 데리고 왔어요. 첫인상은 참 단정했어요. 키도 늘씬하고 얼굴도 예쁘장하고 옷차림도 깔끔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랑 결혼할 지원씨예요. 김지원.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아유, 어서 와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요.
그 처자가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말은 곱게 하는데 눈이 자꾸 집안 이곳저곳을 훑어보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노골적이진 않게 슬쩍슬쩍요. 어머님, 이 집 거실이 참 넓네요. 평수가 어떻게 되세요? 30평이에요. 어머, 좋네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충분하시겠어요. 이 동네 시세는 어떻게 돼요? 저는 좀 의아했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시세를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호기심이려니 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우리 사는데 그런 거 뭐 따져서 뭐예요. 아유, 어머님도 그런 거 알아두셔야죠. 노후 준비도 하시고요. 어머님 따로 모아두신 재산이 있으세요? 저는 이 질문에서 좀 멈칫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정상인가 싶어서요. 우리 아들도 옆에서 좀 표정이 굳더라고요. 지원아, 엄마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아유, 오빠, 내가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 노후가 걱정돼서 그런 거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좀 직설적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 처자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어머님 손이 참 거치셨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앞으로 저희가 어머님 고생 안 하시도록 노력할게요. 저녁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상견례는 언제쯤 할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된다고 하셨어요. 좀 좋은 곳에서 했으면 한대요. 그 아가씨가 가고 나서 우리 아들이랑 잠깐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들, 저 아가씨가 어떻게 그렇게 너한테 반했어? 엄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이 잘 통했어요. 똑똑하고 사력 있고. 엄마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좀 이상한 점들이 있었지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안 좋은 말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좋아 보였어. 우리 아들이 좋다면 엄만 좋아.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날 밤에 저는 손주들 줄 통장을 꺼내봤어요. 매달 우리 아들이 보내준 돈을 차곡차곡 모은 통장요. 이제 곧 며느리가 들어오고 곧 손주가 태어날 텐데 이 통장을 잘 지켜야지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돈만큼은 우리 손주들 앞으로 꼭 남기고 싶었거든요.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한복 가게에 가서 곱게 한복을 한 벌 맞췄어요. 우리 아들이 부담된다고 사드린다고 했지만 제가 우겨서 제 돈으로 했어요. 엄마, 그래도 한복 한 벌 정도는 제가 해드릴게요. 안 돼. 엄마가 우리 아들 결혼식에 입을 한복은 엄마가 사야지. 우리 아들이 사주는 옷은 다른 거 사. 이럴 땐 좀 받아요. 제 정성도 있는데. 해주고 싶어도 못하게 하면 어떡해요, 엄마. 상견례 날 아침에 거울 앞에서 한복을 차려입었어요. 옷고름을 매면서 남편 사진 보며 그랬어요. 여보, 오늘 우리 아들 상견례야. 며느리 될 사람 엄마 만나러 가. 잘 다녀올게. 남편 사진 속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약속 장소는 시내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며느리 될 사람 어머니가 정한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우리 아들, 엄마 떨려. 엄마 떨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어머님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식당에 도착해서 직원이 안내해주는 룸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이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가고 제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룸 안에는 며느리 될 처자랑 그 어머니가 미리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한 발 들어가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룸 안에 있는 사돈이라는 사람이 다름 아닌 월급도 안 주고 절 그렇게 내쫓은 그 식당 사장이었거든요. 그 여자도 저를 보고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저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두 사람의 표정을 못 봤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며느리 될 처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빠 어서 와요. 엄마 인사드려. 준영 씨야. 직업은 내가 말했듯이 변호사고 그리고 옆에 분이 어머님이세요. 그 여자가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황급히 표정을 정리하더라고요. 어색하게 일어나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사부인. 김미경이라고 해요. 우리 지원이 엄마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숙이에요. 저도 일단 손을 잡았어요. 그 여자 손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자리에 앉아서 형식적인 인사가 오가는데 분위기가 어색하기 그지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으신데?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 여자도 표정을 가다듬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는데 손이 자꾸 떨려서 젓가락을 2번이나 떨어뜨리더라고요. 아이고 사부인,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네요. 네 괜찮아요. 저는 그 여자한테 말 한마디 더 거는 것도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앞에서 티내기 싫어서 그냥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그 며느리 될 처자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자꾸 어머니 눈치를 보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아니야 지원아, 엄마 괜찮아.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무렵에 우리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룸을 나가자마자 그 여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팔을 거의 끌어당기듯이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부인 잠깐만요. 잠깐 저랑 밖에 좀 나가요. 부탁이에요.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잠깐만요. 잠깐이면 돼요. 며느리 될 처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 둘을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지원아 넌 잠깐 여기 있어. 엄마 잠깐 사부인이랑 이야기 좀 하고 있게. 저는 그 여자한테 끌려서 복도로 나왔어요. 그 여자가 복도 구석으로 절 데리고 가더니 두리번거리면서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더라고요. 복도 구석에 서서 그 여자가 절 바라보는데 한 달 전 그 비웃던 얼굴은 어디 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굴이 노랗게 떠서 입술까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사부인, 저 좀 봐주세요. 진짜로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가 갑자기 제 손을 2손으로 꽉 잡더라고요. 한 달 전에 저를 늙은이라고 비웃던 그 손이요. 사부인,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땐 정말 몰랐어요. 사부인 아드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았다면 제가 어떻게 그랬겠어요. 그런 분이라뇨?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장님이 저한테 한 짓은 우리 아들이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아유 사부인, 우리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 그렇게 풀어가는 거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딸 인생이 걸린 일이잖아요. 과거 일은 좀 잊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욕설 퍼붓고 월급도 안 주고 내쫓아놓고서 지금 잊어달라고요? 사부인, 제가 그 월급은 지금 당장 다 드릴게요. 이자도 쳐서 드릴게요. 한 번만요. 우리 지원이 박 변호사랑 결혼만 시켜주세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은 나세요? 늙은이가 무슨 힘으로 나랑 싸우려고 하느냐고 신고할 테면 해보라고 비웃으셨잖아요. 그때 그 비웃음 잊을 줄 아세요? 사부인,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우리 지원이가 박 변호사를 진짜 사랑해요. 우리 애 결혼 깨놓으면 전 어떻게 살아요? 저한테 그러시지 말고 우리 아들한테 솔직히 말하세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거짓말 안 해요. 그 여자가 진짜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복도 모퉁이에서 우리 아들이 걸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우리 2 사람을 보고 멈춰서더라고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듣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 여자도 우리 아들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2 분, 여기서 무슨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들어가자. 응? 어머니, 별일 아닌 것 같지가 않은데요. 지원이 어머니께서 방금 어머니께 뭐라고 하신 거예요? 과거 일이라뇨. 어머니께 무슨 일을 하셨길래 잊어달라고 부탁하시는 겁니까?
사돈이 갑자기 어색하게 웃으면서 손살을 치더라고요. 아이고 사위, 별거 아니야. 사부인이 별거 아닌 일로 일은 무슨. 사소한 오해가 있었을 뿐이야. 사소한 오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말씀해 주세요. 말 안 해주시면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저는 우리 아들 얼굴을 보고 더는 못 숨기겠더라고요. 우리 아들 눈빛이 변호사 일할 때 그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한번 그 눈빛이 되면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엄마가 2달 전에 저분 식당에서 일했어. 그리고 2달 만에 그만뒀고. 엄마가 2달 만에 그만둬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처럼 일 좋아하시는 분이 직접 그만뒀을 리는 없고 무슨 일 있었던 거죠? 아유, 일은 무슨 아무 일도 없었어. 사부인이 나이도 있는데 괜히 나와서 이래저래 손님들 컴플레인 생겨서 내가 좋게 말하고 그만두라고 한 거예요. 듣다 보니 점점 화가 났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돈이 계속 제가 문제 있는 것처럼 몰아가더군요. 그게 아니죠. 늙었다고 구박하면서 2달치 월급도 안 주고 강제로 그만두게 할 땐 언제고 이제 와 말을 바꿉니까? 그거 보복 해고였잖아요. 보복 해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들 목소리가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황급히 끼어들더라고요. 아유, 박 변호사, 그게 그렇게 큰일은 아니고요. 사부인이 손이 좀 늦으셔서 손님들 컴플레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다 떠나서 어머니께서 2달간 일하셨으면 월급은 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법입니다. 손님 컴플레인이 있었다면 그건 별개 문제고요. 왜 안 주고 해고하신 거죠? 아니, 그건 제가 좀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나서요? 어머니가 1달 전에 그쪽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하시고 임금까지 체불당하셨네요. 그런데 해고하신 분이 오늘 저희 어머니께 과거 일은 잊어달라고 부탁하고 계시고요. 근데 뭐가 화가 났는데요? 누가 봐도 당한 사람 저희 어머니인데. 그리고 보복 해고? 어머니 말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이야기했습니다. 식당에서 반찬도 재사용하고 여러모로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더니 그 뒤로 나를 못살게 굴더니 나가라고 하더라고. 내가 지적한 것 때문에 해고됐다고 생각했지. 그때 룸 문이 열리고 며느리 될 아가씨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셋이 복도에 서 있는 걸 보고 다가오더라고요. 오빠 무슨 일 있어? 지원아, 너도 와서 이야기 좀 해. 며느리 될 아가씨가 옆에 와서 서는 걸 보더니 그 여자가 황급히 딸한테 그러더라고요. 지원아, 별일 아니야. 엄마가 사부인이랑 좀 오해가 있어서 박 변호사가 좀 오해하는 것 같아서 풀려고 그래. 며느리 될 아가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한마디에 가슴이 정말 후벼 파였어요. 어머님, 사실 우리 엄마가 좀 까칠하신 건 맞아요. 아마 어머님 기분 나쁘게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차피 저랑 오빠 결혼은 저희 어머니랑은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결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전 그 말에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참아달라고요? 자기 엄마가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욕설을 퍼붓고 월급도 안 줬는데 그게 자기 결혼이랑 별개라고요. 우리 아들 얼굴이 그 순간 정말 차갑게 식더라고요. 전 우리 아들이 그렇게 차가운 표정 짓는 거 처음 봤어요. 지원아,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오빠,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어머니한테 참아달라고? 네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임금 체불하고 늙은이라고 욕설했다는데 우리 결혼이랑 따로라고? 지금 그렇게 말한 게 맞아?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야, 난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저희 집에 가요. 오늘 상견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박 변호사, 잠깐만. 지연이 어머님, 2달치 임금 체불 건은 정식으로 절차 밟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늙은이라고 욕설하신 부분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합니다. 변호사, 아니,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박 변호사, 친엄마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걔 뭐라며? 피도 안 통한 사람 때문에 진짜 우리랑 척지려는 거야? 사돈이 하는 말에 전 얼어붙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친모자간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나 싶었는데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보고 알았죠.
아마 아들은 결혼을 할 여자에게 숨기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래 오빠, 어차피 친엄마도 아니잖아. 잘 생각해봐. 이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아들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상견례장이 초토화됐습니다. 아들의 분노를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준영아 진정해, 응?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날 낳지도 않았는데 날 사랑으로 대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여기서 해? 아니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거잖아. 그리고 계모야. 계모가 친자식도 아닌 오빠한테 왜 잘해줬겠어? 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랬겠지. 변호사 됐으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속지 말고. 야 미쳤어?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입에 올려? 이용해 먹으려고? 8살짜리 그 어린애가 변호사가 될 줄 누가 알고 이날 이때껏 키워가며 정성과 사랑을 쏟아. 너 진짜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됐어. 우리 어머니 이런 취급하는 사람들하고는 엮일 생각 없어. 우리 이걸로 끝이야. 2번 다시 나 찾아오지 마. 알았어? 그 여자랑 며느리 될 아가씨가 새파랗게 질려서 우리 아들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두 사람을 내치고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을 빠져나오면서도 그 여자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부인, 박 변호사 잠깐만요. 우리 아들이 차에 시동을 걸면서 절 보더라고요. 얼굴이 아직도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2달 동안 그런 일이 있으셨는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가 너 일이 바쁜데 엄마 일로 너 신경 쓰게 하기 싫어서. 그리고 엄마 자존심도 있고. 어머니 다신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일은 무조건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렇게 저 없는 데서 문제 생기면 그게 더 힘들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아들 표정이 평소 그 차분한 변호사 표정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무언가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그땐 우리 아들이 무엇을 결심했는지 저는 다 알진 못했어요. 그저 어떤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뒤 아들이 누군가한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지만 그 차분한 변호사 목소리였어요. 네 형님, 저 박준영입니다.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 그 노동청 임금 체불 진정권으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네, 2달치 임금이고요. 부당해고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진짜 일을 시작하는구나 싶었어요. 어머니, 저 식약처에 아는 분도 한 분 연락드릴게요. 식약처? 네, 그 식당 위생관리가 그렇게 엉망인데 그냥 두면 다른 분들도 피해보시잖아요. 그건 별개 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너무 일이 커지는 거 아니야? 어머니,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어머니 한 사람 일이 아니에요. 그 식당에서 일하다가 어머니처럼 당한 다른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식당 음식 드시고 탈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전 우리 아들의 말이 맞다 싶어서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아들이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는 자세히는 몰랐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아들이 매일 저녁마다 저한테 보고하듯이 말해줬어요. 어머니, 오늘 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 넣었어요. 어머니 일하셨을 때 다른 직원분 2분 연락처도 알아내서 그분들도 비슷한 일 당한 거 있는지 여쭤봤어요. 한 분은 이미 그 식당에서 임금체불 당하시고 그만두신 분이세요. 그분도 같이 진정 넣기로 하셨어요. 아유 그래, 그분도 같이 당하셨구나. 네, 그리고 식약처에도 민원 넣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신 내용 진술서로 다 정리해드렸고요. 곧 위생점검 나갈 거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 정말 빠르네. 이런 일은 빠르게 해야 해요. 시간 끌면 증거 다 없애버려요. 며칠 뒤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어제 그 식당에 위생점검 나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적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유통기한 위반된 식자재가 냉장고에 그득하고요. 잔반 재사용 흔적도 발견됐고 위생복 미착용에 행주 교차 사용에 진짜 가관이래요. 영업정지 처분 받을 거예요. 전 우리 아들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론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무서웠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나올까 싶어서요. 며칠 뒤에 그 여자한테서 우리 아들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안 받았더니 그 여자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머니,
그 사람이 오늘 저희 사무실 로비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뭐? 어떻게 됐어? 제가 안 만났어요. 비서한테 정식 절차로 변호사 통해서 연락 달라고 했더니 로비에서 한참을 소리 지르다가 갔답니다. 보안 부를 뻔했대요. 아이고, 그 여자가 진짜. 어머니, 더 가관인 게 며칠 전에 임금 체불건으로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답니다. 어머니가 일을 못해서 손해를 끼쳐서 잘랐고 월급도 거기서 차감했다고요.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같이 일하셨던 다른 직원 2분 진술서랑 같이 반박자료 다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식당 내부 CCTV도 확보 요청했고요. 거짓말은 더 큰 처벌로 돌아갈 겁니다. 전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평생 그렇게 묵묵히 자기 일만 하던 아들이 어머니 일은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게요. 일이 진행되는 동안 아들은 파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없었는데 아들이 이미 진행을 했더군요. 저는 괜히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들 혼삿길을 막은 기분이 들었어요. 준영아, 너 결혼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미안하다. 괜히 이런 일에 휘말려서 네 혼삿길이나 막고. 엄마, 저한테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고마운데요. 사실 이 일 이후로 지원이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 우리 아들이 한숨을 푹 쉬고 그러더라고요. 지원 씨가 저 말고 2사람 더 만나고 있었답니다. 뭐라고? 의사 1명, 회계사 1명, 그렇게 3명을 동시에 만나면서 누가 제일 부유한지, 누가 제일 만만한지 저울질하고 있었답니다. 친구들한테는 변호사가 제일 다루기 쉬워서 선택한 것 같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네요. 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아들 표정이 어찌나 씁쓸하던지요. 우리 아들... 어머니 괜찮아요. 사실 저도 그날 상견례장에서 지원이가 어머니께 참아달라고 한 그 한마디로 다 끝났어요. 그건 결혼할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게다가 제가 어렵게 털어놓은 비밀도 다 까발리고 그걸 빌미로 어머니를 모욕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집에 들어와도 문제일 거예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거죠. 우리 아들 미안해. 엄마 때문에 좋은 결혼 깨지게 돼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좋은 결혼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머니 일 없었으면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결혼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안 됐다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며칠 뒤에 그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만나러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밖에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그 아가씨가 절 보더니 이곳에서 직접 말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지원아,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해. 난 솔직히 이런 일을 엮인 집안이랑은 결혼 못해. 그리고 네가 한 말이랑 행동도 너무 화가 나고.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 일 때문에 그래? 그건 우리 둘이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 부분이 우리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야. 내 어머니가 2달간 임금 체불당하고 늙은이라고 욕설당한 게 어떻게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나는 결혼 못해. 오빠, 내가 그땐 좀 당황해서 그렇게 말한 거고. 지원아, 그것뿐만이 아니야. 너 나 말고 만나는 사람 있지? 그 아가씨가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오빠, 그게 무슨... 나랑 같이 만나고 있던 남자들 내가 제일 다루기 쉬워서 골랐다고 소문 다 내고 다니던데 아니야? 그건 농담이고. 농담? 결혼 약속한 사이에 다른 사람을 동시에 만나는 게 농담이야? 너나 너네 어머니나 나한텐 똑같은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하자. 미안해. 진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진짜 오빠 사랑해. 나 버리지 마. 너한텐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일 뿐이겠지만 나한텐 내 세상을 지켜준 단 하나뿐인 가족이야. 너랑 네 어머니는 그런 우리 어머니를 모욕했어. 난 그걸 참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쯤하고 헤어져. 너도 나한테 진심 아니었잖아. 결국 그 아가씨도 아들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가씨가 새 사람을 저울질하고 있었다는 게 주변에 자연스럽게 알려졌고요. 그 여자랑 회계사한테도 자연스럽게 전해졌다고 해요. 2분 다 그날로 그 아가씨랑 정리했다고 들었어요. 한편 그 식당은 영업정지 2달 처분을 받았어요. 2달 영업정지면 작은 식당이야 어떻게 버티지만 그 정도 규모 한정식집은 못 버텨요.
식자재 부정 사용이랑 잔반 재사용은 그 동네에서 입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영업정지 풀리고 다시 열었지만 손님이 거의 안 오더라고요. 결국 2달도 못 가서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 여자는 임금 체불건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2달치 월급은 지연 이자까지 쳐서 다 돌려받았어요. 솔직히 상견례 장소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땐 어쩌나 싶었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할 여자 부모라는데 제가 당했던 일을 말해도 될까 고민도 됐고요. 하지만 말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잘못했으면 남자를 저울질해서 더 괜찮은 남자로 갈아타려는 나쁜 여자와 아들을 맺어줄 뻔했으니까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평생 묵묵히 살아온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함부로 한 사람은요, 언젠간 그 죄가 자기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가족과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